1962년 미주리주 오자크 산맥에 사는 루스라는 이름의 시 여성은 교회 주차장보다 크지 않은 정원에서 12명의 손주를 먹여 살리기에 충분한 식량을 재배했습니다. 비료도 화학 물질도 없었습니다. 이웃들은 그것을 운이라고 불렀습니다. 과학은 그것을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토양 개량제와 해충 스프레이에 수백 달러를 썼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원은 여전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은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향신료 선반의 카이엔 페퍼, 주방 서랍의 성냥, 현관의 낡은 신문지, 그리고 그들의 수확물은 오늘날 당신이 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해크 20은 대공황 기간 동안 온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씨앗 3개, 구멍 하나, 그리고 해크 25는 사실 전혀 해크 요령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현대 정원사들이 잊어버린 하늘에 대해 제 할머니가 이해하고 있던 것입니다. 할머니들만 알았던 25가지 무료 시골 정원 요령 모두 과학이 뒷받침합니다. 나나 루스가 항상 시작했던 곳에서 시작해봅시다. 주방에서 토끼를 도망치게 만든 카이엔 링입니다. 매년 봄 첫 번째 묘목이 흙에 들어가기 전에 나나 루스는 정원 가꾸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을 들고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주방 선반에서 가져온 카이엔 페퍼 병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수프 냄비에 양념을 하듯 모든 식물 주변에 그것을 뿌렸습니다. 토끼는 매운 음식을 싫어해 그녀는 말했습니다. 다람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결은 간단합니다. 보호하고 싶은 모든 식물의 밑동 주변에 카이엔을 뿌리세요. 비가 온 후에는 다시 뿌립니다. 혀를 타는 듯하게 만드는 동일한 화합물인 캡사이신은 토끼, 사슴, 다람쥐의 코와 발을 타는 듯하게 만들지만 식물에는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네브래스카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카이엔을 처리한 정원 경계는 처리하지 않은 구역보다 동물 침입이 1.8% 적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토마토가 밤을 무사히 넘기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침 햇살 속에서 각 식물 주변에 희미하게 빛나던 주황빛 붉은 고리를요. 흙에서 피어오르는 매콤한 무언가의 유령으로 따뜻해진 공기를 말입니다. 향신료 선반에는 후추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바로 옆, 더 이상 베이킹에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작은 갈색 병에는 훨씬 더 강력한 것이 있었습니다. 썩음을 멈추게 하는 갈색 가루. 묘목이 작았을 때 하룻밤의 습기만으로도 모판 전체가 전멸할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연약한 날들에 나나 루스는 묘목에 계피를 뿌렸습니다. 설탕도 밀가루도 아닙니다. 계피였습니다. 곰팡이를 쫓아내지 그녀는 말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묘목은 결코 썩지 않았습니다. 묘목 주변 토양 표면에 빠은 계피를 가볍게 뿌리면 자연적인 항진균 방패의 역할을 하여 모잘록병을 막아줍니다. 어린 식물의 가장 큰 파괴자. 완벽한 묘목을 하룻밤 사이에 무너진 갈색 실로 만들어버리는 그것은 계피가 있는 곳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신나말데하이드 화합물은 식물을 건드리지 않고 곰팡이 세포막을 파괴합니다. 실험실 테스트에 따르면 계피는 묘목 트레이의 곰팡이 성장을 최대 80%까지 줄여줍니다. 비 오는 토요일 아침, 명절 주방처럼 젖은 흙과 섞이는 계피 향이 온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향신료가 어린 식물을 지켰지만 정원에는 보호 이상의 것이 필요했습니다. 아침 식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나나루스는 매주 토요일 아침 주방 조리대 위에 유리병에서 그것을 제공했습니다. 지렁이를 위한 토요일 아침 식사. 매주 토요일 일주일치 사용한 커피 찌꺼기가 담긴 유리병이 내려왔습니다. 나나루스는 그것들을 무작위로 흩뿌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소의 프라이팬에 양념을 하듯 모든 식물의 밑동을 따라 얇은 선을 그리며 각 고랑을 걸었습니다. 가볍고 고르게 지렁이들이 달려올 거야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과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나 루스가 지렁에게 먹이를 준다고 불렀던 것을 토양 과학자들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강화라고 부릅니다. 커피 찌꺼기는 토양 미생물 활동을 최대 40%까지 증가시킵니다. 유기물은 질소를 식물 뿌리가 실제로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유익한 박테리아와 곰팡이의 먹이가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토양의 엔지니어인 지렁이는 자석처럼 커피 찌꺼기에 끌립니다. 지렁이 개체 수가 활발한 정원은 그렇지 않은 정원보다 사용 가능한 질소가 5배 더 많은 토양을 생산합니다. 흩뿌리세요.
식물 밑동 주변에 찌꺼기를 얇게 사용하고 절대 1/4인치보다 두껍게 하지 마세요. 토양의 맨 위층에 가볍게 섞어주세요. 그것이 지구가 요구한 전부입니다. 아침 흙에 닿은 축축하고 어두운 찌꺼기. 어제의 커피와 오늘의 정원이 만나는 달콤하고 퀴퀴한 냄새. 커피 찌꺼기는 땅 속의 작은 생물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하지만 땅 위의 식물들에게는 더 단단한 것이 필요했습니다. 칼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일 아침 같은 곳에서 나왔습니다. 민달팽이가 건너기를 거부하는 부서진 별들. 나나루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과 다르게 달걀 껍데기를 부수었습니다. 그녀는 이 목적을 위해 그것을 가루로 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들쭉날쭉하고 날카로운 조각이 될 정도로만 부수었습니다. 그런 다음 민달팽이가 좋아하는 모든 식물 주변에 고리 모양으로 흩뿌렸습니다. 쟤들은 깨진 유리를 건너지 않을 거야,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깨진 껍데기도 건너지 않지. 말린 달걀 껍데기를 가루가 아닌 작고 날카로운 조각으로 부수세요. 상추, 딸기, 호스타 등 민달팽이에 취약한 식물 주변에 고리 모양으로 흩뿌립니다. 날카로운 모서리가 민달팽이와 달팽이의 부드러운 몸을 베어 그들이 건너기를 거부하는 물리적 장벽을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달걀 껍데기를 처리한 화단에서 복종류 활동이 최대 60%까지 감소합니다. 한편 탄산칼슘은 아래 토양으로 서서히 녹아들어 식물 세포벽을 강화하고 배꼽 썩은 병을 예방합니다. 주방 쓰레기 하나로 두 가지 일을 하며 비용은 0원입니다. 발밑에서 부드럽게 바스락거리는 작은 부서진 별들처럼 어두운 흙 위에 흩뿌려진 하얀 껍데기 조각들. 달걀 껍데기는 갑옷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원이 칼슘보다 더 갈망하는 것을 먹여 살리는 또 다른 주방 쓰레기가 있었습니다. 칼륨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버립니다. 장미가 사랑한 끔찍한 냄새가 나는 차. 나나 루스에게는 어떤 요리책에도 없는 레시피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메이슨 자 유리병, 이에 잘게 썬 바나나 껍질을 채우고 물을 부은 다음 그 병을 창턱에 3일 동안 두었습니다. 넷째 날 아침 그녀는 짙은 갈색 액체를 걸러내어 동량의 물로 희석한 다음 장미와 토마토 주변에 부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바나나차라고 불렀습니다. 냄새는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장미는 그것을 사랑했습니다. 바나나 껍질을 작게 썰어 밀폐된 병의 물에 담그세요. 3일 동안 발효시킵니다. 액체를 걸러내고 깨끗한 물과 1:1로 희석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식물 주변의 흙에 직접 뿌려주세요. 바나나 껍질에는 건조 중량 기준으로 최대 42%의 칼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화와 과일 생산을 촉진하는 미네랄입니다. 물에 발효시키면 칼륨이 식물 뿌리가 즉시 흡수할 수 있는 액체 형태로 추출됩니다. 분해되는데 몇 주가 걸리는 묻힌 껍질과 달리 바나나차를 사용하는 정원사들은 첫 적용 후 2주 이내에 눈에 띄게 더 큰 꽃이 핀다고 보고합니다. 메이슨제서 쏟아지는 짙은 호박색 액체, 발효된 바나나의 과숙한 달콤함이 정원 공기와 섞입니다. 바나나차는 칼륨을 공급했습니다. 커피 찌꺼기는 질소를 공급했습니다. 달걀 껍데기는 칼슘을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원사들이 완전히 잊어버리는 미네랄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나 루스는 가장 이상한 곳에서 그것을 찾았습니다. 그녀가 흙 속에 밀어넣은 성냥개비, 이것은 제가 정원 가꾸기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멈추고 의문을 갖게 만든 요령입니다. 나나 루스는 화분에 심은 각 식물 주변에 흙에 평범한 나무 성냥개비 4-5개를 꽂았습니다. 작은 말뚝처럼 반쯤 밀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초록색 끝부분이 흙에 필요한 것을 주지,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정신을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그네슘은 모든 엽록소 분자의 중심 원자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잎이 노랗게 변하고 광합성이 기어가는 수준으로 느려집니다. 성냥머리에는 필수 식물 영양소인 마그네슘과 유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무와 유황 끝이 분해되면서 마그네슘을 뿌리 영역으로 직접 방출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성냥개비 마그네슘을 보충한 식물은 처리하지 않은 식물보다 엽록소를 최대 25%더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유황은 또한 토양 pH를 약간 낮추어 블루베리나 진달래와 같이 산성을 좋아하는 식물에 완벽합니다.
식물당 46개의 평범한 나무 성냥개비를 화분 흙에 반쯤 밀어 넣습니다. 비를 맞으며 서서히 부드러워지는 미니어처 울타리 기둥처럼 어두운 흙 밖으로 튀어나온 작은 빨간 끝의 막대기들, 카이엔 페퍼, 계피, 커피, 달걀 껍데기, 바나나차, 아니면 성냥개비. 어느 것이 가장 놀라웠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알고 싶습니다. 성냥개비는 잎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하루 24시간 내내 밑에서 토양 자체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곧 그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주방에서 나온 6가지 요령,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정원에 영양을 공급하고 보호하는 6가지 방법. 하지만 최고의 비료 중 일부는 주방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나왔습니다. 먼저 흙을 먹이면 흙이 당신을 먹여 살립니다. 낚시 여행을 다녀온 후 할아버지는 잡은 물고기를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저녁 식사 후 나나 루스는 남은 것에 모든 머리, 모든 뼈, 모든 찌꺼기를 모았습니다. 그녀는 토마토 식물 옆에 12인치 깊이의 구멍을 파고 그것들을 모두 묻었습니다. 먼저 흙을 먹여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러면 흙이 널 먹여 살릴 거야. 식물 뿌리 근처에 생선 찌꺼기를 12인치 깊이로 묻으세요. 잘 덮어줍니다. 찌꺼기가 분해되면서 질소, 인, 칼륨을 뿌리 영격으로 직접 방출합니다. 생선으로 비료를 준 토양은 처리하지 않은 토양보다 질소가 최대 3배 더 많습니다. 북미 전역의 원주민들은 수세기 동안 이것을 실천해 왔습니다. 스관토는 1921년에 순례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400년 후 과학은 원주민 농부들이 항상 알고 있었던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묻힌 생선은 전체 성장기 동안 식물에 영양을 공급하는 서방형 영양 시스템을 만듭니다. 은빛 비늘 위로 닫히는 젖은 흙, 강과 흙의 냄새가 섞여 고대의 무언가로 변하는 냄새. 강에서 온 물고기. 하지만 정원에 바로 자라고 있는 잡초는 어떨까요? 모두가 뽑아서 버리는 것들 말입니다. 최고의 식량을 길러낸 정원 최악의 냄새. 제 할머니는 잡초를 단 한 포기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뽑았지만 헛간 뒤에 있는 5갤런짜리 물통에 모두 떨어뜨렸습니다. 2주 후 그 양동이는 카운티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지독한 냄새가 났지만 그 안의 액체는 순수한 질소였습니다. 뽑은 잡초로 양동이를 채우고 물을 붓고 뚜껑을 닫고 2주를 기다린 다음 짙은 액체를 걸러내고 잡초차 1에 물 10의 비율로 희석합니다. 액체 비료로 식물에 뿌려주세요. 잡초는 뿌리가 깊은 영양분 채굴기입니다. 성장하는 동안 그들은 땅속 깊은 곳에서 질소와 칼륨을 축적합니다. 뿌리가 얕은 채소는 닿을 수 없는 미네랄입니다. 물에 담그면 이러한 미네랄이 물속으로 방출되어 비용이 전혀 들지 않으면서도 상업용 제품에 필적하는 액체 비료가 만들어집니다. 잡초차를 준 식물은 며칠 내에 눈에 띄게 더 푸른 잎을 보이고 질병에 대한 더 강한 저항력을 보입니다. 녹슨 양동이에서 쏟아지는 어둡고 악취가 나는 액체, 최고의 식량을 길러내는 정원 최악의 냄새. 잡초는 비료가 되었지만 가장 매력적인 재활용 비결은 매주 일요일 아침 앞 현관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토마토는 일요신문 안에서 생명을 시작했습니다. 나나루스는 일요신문을 2번 읽기 위해서가 아니라 묘목 화분으로 말기 위해 모든 일요신문을 모았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적시고 주석 캔 주위에 감싸 작은 원통을 만들고 바닥을 밀어넣고 흙으로 채웠습니다. 그녀의 정원에 있는 모든 토마토는 오자크 카운티 가제트 안에서 생명을 시작했습니다. 신문지를 적시고 캔 주위에 말아 작은 화분을 만듭니다. 바닥을 접어 닫고 흙을 채운 다음 씨앗을 심습니다. 묘목이 준비되면 화분 전체를 땅에 직접 심습니다. 신문지는 몇 주 안에 분해되어 토양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신문지 화분에서 자란 묘목은 플라스틱 용기에서 시작한 묘목보다 이식 충격을 40%덜 겪습니다. 뿌리는 아무런 방해 없이 분해되는 종이를 뚫고 자랍니다. 현대의 신문 잉크는 대두 기반이며 토양에 완전히 안전합니다. 그리고 심은 다음 날 아침 축축한 신문지 냄새, 잉크가 묻은 손가락, 지구를 위한 작은 선물을 포장하듯 바닥을 접어 닿는 만족스러운 느낌. 주방과 현관이 정원을 무장시켰지만 일부 요령은 준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씨앗이 흙에 닿기도 전에 했던 일들, 잠자는 씨앗을 위한 알람 시계,
심는 날 전날 밤 나나루스는 따뜻한 물 1갤런에 앱소녰 1큰술을 녹였습니다. 그녀는 콩, 호박, 옥수수 등 모든 큰 씨앗을 그 우윳빛 목욕물에 떨어뜨리고 아침까지 담가 두었습니다. 씨앗은 땅에 넣기 전에 깨어나야 해.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알람 시계란다. 따뜻한 물 1갤런당 앱소녰 1큰술을 녹입니다. 심기 전에 큰 씨앗을 4-6시간 동안 담가둡니다. 마그네슘이 씨앗 껍질을 침투하여 발화 효소를 활성화시켜 씨앗이 흙에 닿기도 전에 뿌리세포 분열을 촉발합니다. 미리 담가둔 농부들은 건조 상태로 심었을 때보다 발화율이 최대 20%더 높으며 묘목이 산발적이 아니라 동시에 나타난다고 보고합니다. 듬성듬성한 정원이 아닌 균일한 정원. 밤새 주방 조리대 위 약간 흐린 물에 떠있는 씨앗들. 고요한 집. 조용히 깨어나는 씨앗들. 여러분의 할머니에게도 매년 봄마다 하셨던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심기의식이 있었다면 듣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앱소녰은 씨앗을 깨웠습니다. 하지만 일단 자라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는 적들로부터 잎과 줄기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나 루스의 무기는 그녀가 저녁을 요리하던 바로 그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마늘은 보이지 않는 것과 싸웁니다. 호박잎에 흰 가루가 나타났을 때, 서리처럼 퍼지는 그 분필 같은 먼지가 나타났을 때 대부분의 정원사들은 화학 스프레이에 손을 뻗었습니다. 나나루스는 마늘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는 마늘 6쪽을 으깨어 밤새 물에 담가두었다가 액체를 걸러 스프레이 병에 담고 새벽에 감염된 모든 잎에 뿌렸습니다. 마늘은 네가 볼 수 없는 것과 싸운단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마늘 6쪽을 으깨어 물 1쿼트에 밤새 담가둡니다. 걸러서 스프레이 병에 담습니다. 혼합물이 잎에 달라붙도록 액체 비누 한 방울을 추가합니다. 이른 아침에 감염된 식물에 뿌립니다. 곰팡이 징후가 사라질 때까지 3일마다 반복합니다. 마늘을 으깰 때 방출되는 화합물인 알리신은 강력한 항증균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늘 추출물은 흰가루병 감염을 최대 70%까지 줄여줍니다. 화학 살균제와 달리 마늘 스프레이는 48시간 이내에 자연적으로 분해되어 식용작물에 잔류물을 남기지 않습니다. 유황 화합물은 또한 곰팡이, 포자 발화에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재감염을 방지합니다. 아침 공기 속 으깬 마늘에 톡 쏘는 자극, 가루 같은 흰 잎에 내려앉는 미세한 안개, 며칠 내에 물러가는 곰팡이. 마늘은 질병과 싸웠지만 정원을 위한 전투에는 다른 전선이 있었습니다. 다리와 날개 그리고 은빛 자국을 가진 생물들, 그리고 나나 루스에게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전쟁을 위해 심은 작은 태양들의 벽, 나나 루스의 채소 정원 모든 가장자리에는 작은 태양들의 벽처럼 밝은 주황색과 금색의 메리골드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아름다움을 위해 그것들을 심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전쟁을 위해 그것들을 심었습니다. 다리나 날개가 달린 것 중 그 냄새를 좋아하는 건 없단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채소 화단 둘레와 고랑 사이에 메리골드를 심으세요. 그 뿌리는 땅 속의 선충을 퇴치하는 알파터티에닐이라는 화합물을 방출합니다. 그들의 강한 향기는 땅 위의 진딧물, 가루의 모기를 혼란스럽게 하고 쫓아냅니다. 메리골드 경계가 있는 정원은 진딧물 문제가 최대 60% 적게 발생합니다. 뿌리는 토양 선충을 제거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어서 상업용 농부들은 재배 시즌 사이에 이를 피복 작물로 사용합니다. 어두운 흙을 배경으로 한 밝은 주황색 꽃잎, 시든 꽃을 따낸 후 손가락에 달라붙는 그 날카롭고 거의 금속성인 메리골드 냄새. 메리골드는 낮 동안 경계했지만 진짜 피해는 밤에 일어났습니다. 민달팽이. 금요일 맥주의 마지막 1인치. 제 할아버지는 금요일 저녁에 맥주 한 잔을 마셨습니다. 딱 한 잔. 하지만 그는 결코 마지막 1인치를 다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 1인치는 민달팽이의 것이었습니다. 나나 루스는 그것을 얕은 접시에 부어 상추 고랑 사이 지면에 놓았습니다. 민달팽이들이 정원을 먹어 치울 거라면 그녀는 말했습니다. 적어도 먼저 티켓은 사야지. 남거나 김 빠진 맥주를 얕은 용기, 병뚜껑, 낡은 받침 접시 등 평평한 곳에 붓습니다. 민달팽이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의 지면에 놓습니다. 효모 발효는 민달팽이가 저항할 수 없는 이산화탄소와 에탄올 증기를 생성합니다.
그들은 기어 들어가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맥주 트랩은 유기농 정원 실험에서 토양이나 먹이사슬에 단 하나의 화학 물질도 들어가지 않고 상업용 민달팽이 알약을 지속적으로 능가합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김 빠진 맥주가 담긴 작은 받침 접시. 사방에서 그곳으로 이어지는 은빛 자국들. 맥주는 밤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함정을 피하는 고집스러운 민달팽이를 위한 훨씬 더 간단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커피잔과 널빤지를 이용한 아침 의식. 매일 저녁 해가 지기 전 나나 루스는 정원 주변의 축축한 곳에 평평한 합한 조각을 놓았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한 손에 커피잔을 들고 걸어나가 다른 손으로 각 널빤지를 뒤집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수십 마리의 민달팽이가 어둠 속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모아 비눗물이 담긴 양동이에 떨어뜨렸습니다. 상추는 또 하룻밤을 살아남았습니다. 늦은 오후에 정원 화단 주변의 축축한 곳에 평평한 널빤지나 합한 조각을 놓습니다. 민달팽이는 야행성이며 빛을 싫어합니다. 그들은 해가 뜰 때 어둡고 서늘한 은신처를 적극적으로 찾습니다. 매일 아침 널빤지를 뒤집고 그것들을 수집하세요. 체계적인 일일 포획은 상업용 미끼보다 민달팽이 개체수를 더 빨리 줄입니다. 토양이나 식용 작물에 화학 잔류물이 전혀 남지 않습니다. 널빤지에 젖은 민면, 물이 지어 웅크리고 있는 민달팽이, 아침 식사 전 정원을 보호하는 만족스러운 아침 의식. 맥주와 합하는 민달팽이를 하나씩 잡습니다. 하지만 나나 루스에게는 해충이 애초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해크 20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대의 것입니다. 해충 방제는 처리되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자원이 남았습니다. 물 바보만이 하늘이 공짜로 주는 것에 돈을 지불합니다. 나나루스 집의 모든 홈통 아래에는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카탈로그에 나오는 멋진 빗물통이 아닙니다. 꼭대기에 망기 덮인 낡은 55갤런 드럼통이었습니다. 하늘은 물을 공짜로 보내준단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바보만이 신이 거저 주시는 것에 대해 시의 돈을 지불하지. 지붕 홈통 아래에 통이나 드럼통을 놓습니다. 모기와 파편이 들어가지 않도록 메쉬 스크린으로 덮습니다. 일반적인 지붕은 1인치의 간구량에서 600갤런 이상을 모읍니다. 큰 정원에 몇 주 동안 물을 주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모든 정원 물주기에 사용하세요. 빗물에는 염소, 불소, 처리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빗물의 자연적인 산성은 수돗물이 묶어두는 토양 영양분을 푸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빗물로만 물을 준 식물은 수돗물로 물을 준 식물보다 최대 20%더 빨리 자랍니다. 하늘은 줍니다. 통은 받습니다. 정원은 마십니다. 양철 지붕에 떨어지는 빗소리, 홈통을 통해 쏟아지는 물, 봄날 저녁 서서히 채워지는 통.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런 요령이 10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더 좋아집니다. 빗물은 식물에 영양을 공급했지만 토양의 그 수분을 유지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숲 바닥에 있었습니다. 나무 줄기에서 온 녹슨 색의 담요. 나나루스의 사유지 뒤편에는 오래된 소나무들이 늘어서 소립을 떨어뜨렸습니다. 매년 가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들을 갈퀴로 긁어모아 태웁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갈퀴로 긁어 정원으로 가져왔습니다. 두꺼운 녹슨 색의 담요가 모든 화단 위에 펼쳐졌습니다. 나무는 정원에 필요한 것을 준단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넌 그냥 나르기만 하면 돼. 떨어진 소립을 모아 식물 밑동 주변과 화단 위에 두꺼운 멀치층으로 깔아줍니다. 소립 멀치는 수분 증발을 최대 35%까지 줄여줍니다. 소립은 천천히 분해되어 유기물을 추가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토질 토양을 느슨하게 합니다. 그들의 약한 자연산성은 딸기, 블루베리, 장미에 이상적입니다. 우드칩 멀치와 달리 소립은 분해될 때 토양에서 질소를 빼앗지 않습니다. 발밑에서 마른 소립이 부드럽게 바스락거리는 소리, 서늘한 아침 소나무 송진의 날카롭고 깨끗한 냄새. 소립이 표면을 덮었지만 소립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또 다른 무료 멀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에서 완전히 새로운 토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로터틸러 경운기를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나나 루스는 로터틸러를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흙을 뒤집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숲 바닥을 거꾸로 뒤집지는 않잖아. 그녀는 말했습니다.
왜 정원을 뒤집으려 하니? 대신 그녀는 잡초가 무성한 땅 위에 평범한 갈색 골판지를 직접 깔고 물을 적시고 그 위에 6인치의 퇴비를 쌓은 다음 그 안에 바로 심었습니다. 파지도 않고 갈지도 않았습니다. 그 아래의 잡초들은 그냥 포기했습니다. 평범한 골판지를 겹쳐서 깝니다. 잡초가 무성하거나 맨 땅 위에 테이프와 스테이플러, 심을 제거하고 깝니다. 물을 흠뻑 적십니다. 그 위에 4를 6인치의 퇴비, 숙성된 거름 또는 부엽토를 추가합니다. 새로운 층에 직접 심습니다. 골판지는 모든 빛을 차단하여 잡초를 질식시키는 동시에 그 아래에서 탄소가 풍부한 부식질로 분해됩니다. 무경운 정원 가꾸기는 기존의 경운이 파괴하는 곰팡이, 박테리아 및 유기체의 네트워크인 토양 먹이 그물을 보존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무경운 화단은 2년 이내에 경운 화단과 같거나 더 높은 수확량을 생산하며 잡초 압박은 50% 적고 토양 구조는 극적으로 더 좋습니다. 골판지 장벽은 화학 제초제 한 방울 없이 단연생 잡초의 재성장을 90% 제거합니다. 흙에 납작하게 달라붙는 젖은 골판지. 레이어 케이크처럼 그 위에 쌓인 어두운 퇴비. 몇 주 후 뚫고 나오는 첫 번째 녹색 새싹. 골판지는 새로운 토양을 만들었지만 정원의 어떤 것들은 다른 종류의 보호가 필요했습니다. 어떤 베리도 흙에 닿지 않게 하라. 딸기 시즌은 신성했고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어떤 베리도 흙에 닿지 않게 하라. 나나루스는 건초가 아닌 깨끗한 지풀, 항상 지풀 모든 딸기 식물 아래에 두꺼운 쿠션으로 깔았습니다. 베리는 젖은 흙 대신 황금빛 집 위에 놓였습니다. 썩지도 진흙도 버려지는 과일도 없었습니다. 베리 식물 아래와 고랑 사이에 잡초 씨앗이 포함된 건초가 아닌 씨앗이 없는 짚을 깔아줍니다. 이 건조한 장벽은 비가 올 때 토양 맥의 곰팡이가 베리에 튀는 것을 방지합니다. 집 멀치는 딸기 작물의 과일 썩음을 최대 60%까지 줄여줍니다. 또한 토양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결실기를 최대 2주까지 연장합니다. 황금빛 집 위에 놓인 붉은 베리, 깨끗하고 건조하여 식물에서 바로 따 먹을 수 있습니다. 짚은 베리를 깨끗하게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시골 공학 기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원에 절대 두지 않을 물건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8월까지 타이어 5개 높이, 헛간 뒤에 할아버지는 낡은 타이어를 쌓아두었습니다. 나나 루스는 정원 화단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타이어 하나를 땅에 놓고 흙을 채운 다음 그 안에 씨감자 3개를 심었습니다. 녹색 싹이 1피트 높이로 자랐을 때 그녀는 그 위에 또 다른 타이어를 쌓고 흙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녀는 여름 내내 계속 쌓아 8월에는 타이어 6개 높이가 되었습니다. 평평한 땅에 낡은 타이어 하나를 놓고 흙을 채운 다음 씨감자를 심습니다. 줄기가 자라면 타이어를 하나 더 추가하고 흙을 더 채웁니다. 묻힌 줄기는 각 층에서 추가 덩이 줄기를 생산합니다. 수확할 때 쌓은 것을 해체합니다. 모든 층에서 감자가 쏟아져 나옵니다. 단일 타이어 스택은 단 4평방피트에 땅에서 최대 100파운드의 감자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평면 심기 수확량의 5배입니다. 검은색 고무는 태양열을 흡수하여 토양을 따뜻하게 하고 성장기를 몇 주 연장합니다. 헛간에 기대어 쌓인 검은 고무원들, 위쪽 가장자리 너머로 쏟아지는 녹색 감자덩굴, 가을에 스택을 분해하고 묻힌 보물처럼 모든 층에서 감자를 발견하는 놀라움. 타이어는 감자를 위로 자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발명된 가장 위대한 정원, 가꾸기 시스템은 위로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함께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300년 된 것입니다. 씨앗 3개, 구멍 하나, 300년. 이것이 해크 20입니다.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것, 대공황 기간 동안 가족들을 먹여 살렸던 것입니다. 씨앗 3개, 구멍 하나. 나나 루스는 오클라호마 동부 언덕의 체로키 이웃에게서 배운 자신의 할머니로부터 그것을 배웠습니다. 옥수수, 콩, 호박, 실험이 아니라 시스템으로서 함께 심었습니다. 옥수수는 높이 자라 살아있는 기둥이 됩니다. 콩은 옥수수 줄기를 타고 오르며 그 대가로 공기 중에서 질소를 끌어와 토양에 공급합니다. 새 식물 모두를 위한 무료 비료입니다. 호박은 넓은 잎을 살아있는 다묘처럼 땅 전체에 펼쳐 잡초로부터 햇빛을 차단하고 토양의 수분을 유지하며 한여름의 더위 속에서 흙을 시원하게 유지합니다.
이것은 검증된 다품종 재배 과학입니다. 각 식물은 다른 식물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합니다. 현대농업연구에 따르면 세 자매 시스템은 세 작물 중 하나를 단독으로 재배하는 것보다 에이커당 더 많은 총식량을 생산합니다. 콩뿌리의 질소 고정 박테리아는 시즌당 에이커당 최대 100파운드의 질소를 추가할 수 있으며 이는 상업용 비료 한 포대와 맞먹습니다. 그리고 호박잎의 지면 피복 효과는 수분 손실을 최대 40%까지 줄여줍니다. 300년. 이 시스템이 이 대륙 전역의 가족들을 먹여 살린 기간입니다. 기계도 비료 포대도 광해 시스템도 없이 단지 한 구멍에 씨앗 3개와 그것들이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에 대한 지식만 있었습니다. 세 자매 방법, 즉 옥수수, 콩, 호박을 함께 심어본 적이 있다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에 경험을 남겨주세요. 세 자매는 각 식물이 다른 식물을 도왔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동일한 원리가 정원 곳곳에 더 작은 조합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식물은 뿌리를 통해 서로 대화합니다. 나나루스는 옆에 바질 없이 토마토를 심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카운티에 다른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 조합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양배추 고랑 사이에 캐모마일을 심었습니다. 그녀는 오이 옆에 딜을 길렀습니다. 그녀는 딸기밭 주변에 보리지 씨앗을 흩뿌렸습니다. 식물은 뿌리를 통해 서로 대화한단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할 때 맛이 더 좋지. 캐모마일은 양배추의 풍미를 향상시킵니다. 딜은 오이를 보호하는 유익한 말벌을 끌어들입니다. 보리지는 딸기의 수확량과 단맛을 증가시킵니다. 호박 근처에 심은 한련화는 덧작물, 즉 진딧물을 자신에게 끌어들여 수확물에서 멀어지게 하는 희생적인 보디가드 역할을 합니다. 식물 휘발성 화학에 대한 최근 연구는 나나가 맛본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동반 식물은 뿌리와 잎을 통해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방출하여 이웃 식물의 풍미 화학을 실제로 변화시킵니다. 토마토에서 12인치 이내에 심은 바질은 토마토의 방향성 오일 농도를 최대 20%까지 증가시킵니다. 캐모마일은 근처 십자화과 채소의 에센셜 오일 함량을 측정 가능할 정도로 향상시키는 화합물을 방출합니다. 잘 짝지어진 정원에 혼합된 향수, 바질, 토마토, 캐모마일, 여름에 속하는 향기. 식물들은 땅 위에서 서로를 도왔지만 땅 속에서는 매일 몇 시간 작동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보지 못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가장자리까지 묻힌 양동입니다. 모든 정원 화단의 중앙에는 흙 속에 가장자리까지 묻힌 양동이가 있었습니다. 사방에 구멍이 뚫려 있고 바닥이 잘려 나간 낡은 플라스틱 양동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렁이 탑이었습니다. 매일 루스 할머니는 뚜껑을 열고 주방 쓰레기, 커피 찌꺼기, 채소 껍질, 달걀 껍데기를 넣었습니다. 나는 퇴비를 만드는 게 아니란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지렁이에게 먹이를 주는 거지. 지렁이는 흙에게 먹이를 주고 흙은 우리에게 먹이를 준단다. 양동이 주변에 작은 구멍들을 뚫습니다. 바닥을 잘라냅니다. 가장자리와 뚜껑만 흙 위로 나오게 하여 정원 화단 중앙에 묻습니다. 매일 주방 쓰레기를 추가합니다. 지렁이들이 구멍을 통해 들어와 쓰레기를 먹고 주변 흙 전체로 영양분을 실어 나릅니다. 지렁이 탑은 영양분이 필요한 바로 그곳에 지속적인 영양 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지렁이는 유기물을 처리하여 분변토로 만드는데 이는 알려진 가장 풍부한 천연 비료 중 하나입니다. 지렁이가 파놓은 굴은 토양에 공기를 통하게 하여 수분 침투력을 최대 40%까지 향상시킵니다. 단 하나의 지렁이 탑만으로도 땅을 파거나 뒤집거나 나를 필요 없이 방형 10피트의 정원 화단에 비료를 줄 수 있습니다. 뚜껑을 열면 움직임으로 살아 숨 쉬는 어둡고 비옥한 퇴비를 볼 수 있습니다. 붉은 지렁이들이 커피 찌꺼기와 채소 껍질 사이를 누비며 조용히 그 땅에서 가장 비옥한 흙을 만들어냅니다. 지렁이들은 땅 속에서 일했습니다. 정원은 자라고 있었지만 날씨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서리 속에 유령처럼 하얀 통들이 서 있었습니다. 가을의 첫 한파는 루스 할머니의 정원에서는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훈련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빈 1갤런 우유통 한 상자를 들고 밖으로 나가 주방 가위로 바닥을 자른 뒤 여전히 이 열매를 맺고 있는 모든 어린 식물 위에 하나씩 덮어주었습니다. 무료로 만든 즉석 온실이었습니다. 1갤런 플라스틱 통의 바닥을 자릅니다.
개별 묘목이나 작은 식물 위에 덮어줍니다. 투명한 플라스틱이 낮 동안에 열을 가두고 습도를 유지합니다. 낮에는 환기를 위해 뚜껑을 열어둡니다. 아침 햇살이 강해지면 통을 완전히 치워줍니다. 투명한 플라스틱은 온실 효과를 만들어 내부 온도를 외부 공기보다 최대 15도 더 따뜻하게 유지합니다. 이러한 완충 작용은 서리 피해를 일으키는 실제 원인인 얼음 결정 형성으로부터 식물 세포를 보호합니다. 통 하나만으로도 봄과 가을 모두 재배 기간을 이웃마주 연장할 수 있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에 맺힌 아침 안개, 이른 아침 햇살 속에 유령처럼 하얀 통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주변의 맨땅은 서리로 하얗게 변했지만 그 안에는 푸른 잎들이 살아 숨쉬는 것이 보입니다. 우유통은 식물을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루스 할머니의 우유통에는 또 다른 용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유통을 만든 플라스틱보다 더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주무시는 동안 물을 주는 묻힌 우유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며 저희의 첫 번째 영상을 보셨다면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멍을 뚫고 물을 채워 묻은 우유통은 할머니의 요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4,000년 된 기술입니다. 로마 제국 이전 북아프리카에서 농부들은 작물 옆 흙 속에 올라라고 불리는 유약을 바르지 않은 점토 항아리를 묻었습니다. 다공성 점토 벽을 통해 물이 한 방울씩 뿌리로 직접 스며들었습니다. 증발도 없고 표면에서 낭비되는 물도 없었습니다. 루스 할머니가 난로에 못을 달고 플라스틱 통에 구멍을 뚫었을 때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고대의 무언가를 재발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의 연구에 따르면 올라와 묻힌 통 시스템은 지표면 광해보다 물을 오진피춘 70% 적게 사용합니다. 또한 천천히 스며드는 물은 뿌리를 아래로 끌어당겨 더 깊고 가뭄에 강한 뿌리 시스템을 만듭니다. 루스 할머니는 단순히 물을 절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뿌리가 살아남도록 훈련시키고 있었습니다. 안천년의 시간 차이, 두 개의 다른 대륙, 하지만 같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어떤 지식은 너무나 진실해서 계속해서 재발견됩니다. 고대의 항아리에서 플라스틱 통으로, 흙에서 하늘로.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꿀팁으로 마무리합니다. 사실 전혀 꿀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달의 주기에 맞춰 씨앗을 심었던 밤입니다. 매년 봄 단 하나의 씨앗을 심기 전에도 루스 할머니는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일기예보도 온도계도 아닌 달을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침대 곁에 낡은 농사 달력을 두었는데 그것은 할머니의 어머니가 사용했던 것과 같은 것으로 가장자리에는 1938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연필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달이 보름달을 향해 차오를 때 잎채소를 심었는데 그때가 수액이 상승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달이 기울 때는 뿌리채소를 심었는데 그때가 에너지가 아래로 끌어당겨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금음달에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보름달에는 수확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현대 정원사들은 이것을 미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다의 조수를 끌어당기는 것과 같은 중력이 토양의 수분과 줄기의 수액 이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물리학입니다. 취리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달의 위상에 따라 잎의 수분 함량에 측정 가능한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식물은 달이 차오를 때 더 많은 물을 흡수합니다. 뿌리 성장은 달이 기울 때 통계적으로 더 활발합니다. 옛날 농사 달력을 보던 농부들은 추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과학이 21세기가 되어서야 측정할 수 있었던 것을 수세기 동안 관찰해 왔던 것입니다. 제 할머니는 과학 저널을 읽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는 하늘을 읽으셨습니다. 흙을 읽으셨습니다. 지렁이의 행동과 바람의 방향, 달의 모양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말씀은 모두 옳았습니다. 23가지 꿀팁, 비용은 $0. 모든 것이 현대 과학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이 측정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루스 할머니는 198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정원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집은 팔렸습니다. 타이어, 감자탑은 해체되었습니다. 지렁이 탑은 메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 할머니가 카이엔 페퍼와 성냥개비, 낡은 신문지, 달고 다른 농사 달력으로 하셨던 29가지 일들. 그 지식은 여러분이 방금 들었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정원 가꾸기에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포대에 담긴 비료, 병에 든 해충 스프레이, 복잡한 라벨이 붙은 상자에 담긴 토양 계량제 말입니다. 우리 할머니들은 주방 쓰레기와 상식만으로 더 나은 음식을 재배하셨습니다. 빛도 지지 않고 화학 물질도 쓰지 않고 원예의 용품점에 단 한 번도 가지 않고 재배하셨습니다. 할머니들은 두 손과 기억, 그리고 우리 대부분이 매일 버리는 것들로 그것을 키워내셨습니다. 더 나은 정원을 만들기 위해 돈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카이엔페퍼 고리를 기억하십시오. 성냥개비의 마그네슘을 기억하십시오. 한 구멍에 옥수수, 콩, 호박을 심어 가족이 서로를 먹여 살리듯 서로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세 자매 농법을 기억하십시오. 달을 기억하십시오. 정원을 가꾸고 달걀 껍데기를 모으고 생선 대가리를 묻고 묘목에 계피를 뿌리던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면 여러분은 이미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루스 할머니와 잊힌 지혜에 대한 이 이야기들이 주방과 마당의 소박한 것들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었다면 저희 커뮤니티에 가입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들이 묻으려 했던 역사를 파헤치고 자급자족하는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이러한 전통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과거의 다음 보물이 곧 공개될 것입니다. 수학의 명맥을 함께 이어나갑시다.